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오는 26일 러시아에서 발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국내 위성 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아리랑 3A호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발사 예정이. 네. 이 아리랑 3A호가 어떤 로켓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랑 3A호는 그 전천후 지구 관측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6년부터 한 8년 동안 2,400억을 투자해서 개발한 위성입니다. 네. 이 위성은 이제 0.5m급 그 광학 렌즈하고 또 국내 최초의 적외선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다음 주에 발사가 되면은 앞으로 4년간 그 지상 500m 정도, 500km 정도에서 하루에 2번씩 지구를 돌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 0.5m급 해상도라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 4개 나라 정도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의 아주 고급 해상도가 있는 렌즈고요. 예. 네. 또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 렌즈가 밤이라든가 또 구름이 낀 날씨에는 볼 수가 없는 데 비해서 네. 이 레이더 영상이라든가 적외선 센서는 밤이라든가 또는 악천후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광학 렌즈를 가지고는 이제 밤이나 악천후 때는 볼 수가 없는 데 비해서 이 레이더 영상이나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는 그 관계없이 밤중이든 뭐 구름이 끼든 감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기술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뭐 화재, 화산도 그렇습니다. 감지할 수 있고 낮 네. 시간뿐 아니라 밤에도 가능하니까 정말 네. 많은 영상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더욱더 자랑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성 기술 어떻게 발전을 해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우주 기술을 참여한 게 조금 늦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40년, 50년 늦게 시작했는데요. 92년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에서 이제 인공위성 센터에서 소규모 위성들을 개발했죠. 그래서 92년도에 우리별 1호, 93년도에 우리별 3호,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우리별 3호까지 갔는데요. 본격적인 실용급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94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99년에 발사한 아리랑 1호 위성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리랑 2호 위성은 해상도가 1m급이었고 아리랑 3호 위성은 또 해상도가 70cm고 또 아리랑 5호 위성은 이제 레이더 위성까지 지금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실용급 위성은 총 5기를 발사해서 그중에 4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그 위성 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 한 6위 내지 7위권에 지금 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만에 이 정도에 올라오게 된 것은 그 과학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세기 정도 늦게 출발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따라잡은 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기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이게 참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기술 예산을 활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빅사이언스 분야라고 하는데요. 아까 위성 하나에도 보통 한 2,500억, 3,000억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빅사이언스 분야 정부 예산을 신중히 써야 된다. 정말 100% 공감하지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가 R&D 예산이 금년에는 19조쯤 되거든요. 이제는 19조 정도에서 일정액은 이 빅사이언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항공우주라든가 뭐 핵융합이라든가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우주 분야에서 그 개발된 기술들이 우주 분야 본래 목적 외에도 소위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핀업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이 한 100년쯤 된 기관인데요. 그동안에 한 1,800개 기술이 우주 기술로부터 파생돼서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모리 폼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무선 청소라든가 냉동식품이라든가 각종 IT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무수한 기술들이 파생돼서 민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우주 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우주 분야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로 하는데 우주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중요하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마지막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우주 기술을 통해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대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TV를 통해서 달 착륙하는 것을 보고 그때 봤던 소위 말해서 그 아폴로 키즈라는 아이들이 예. 실제로 과학자가 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앞으로 위성 분야 개발과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어떤 점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죠.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사이언스 분야는 연구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각 부처 협의를 거쳐서 만든 국가 계획이라면은 국가 계획에 나와 있는 2017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라든가 2020년에 달 착륙선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위성 기술이 세계 수준에 와 있는데 이 위성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위성 산업 이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안보에 크게 관련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위성 영상을 과감하게 오픈해서 새로운 일자리들, 새로운 산업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빅사이언스 분야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그 기반 분위기를 구축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자, 아리랑 3회유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이 이를 계기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더 크게 발전하고요. 우주 강국이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